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1년 4월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인공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내내 예쁜 사랑을 키워온 23살의 동갑내기 커플이었죠. 남편 유우키와 아내 리사. 양가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식을 마쳤고 둘은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느덧 4개월이 지난 2011년 8월. 이 8월 달은 부부에게 유독 특별했습니다. 남편 유우키의 생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 후에 처음으로 맞는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내 리사는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의 생일을 좀 더 특별하게 기억에 남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 TV 프로에서 우연히 본 한 장면에 꽂히게 되는데요. 이 TV쇼가 일본의 인기 아이돌 아라시가 출연하는 TBS사의 비밀의 아라시짱이라는 프로였습니다. 마침 그날 방영된 내용이 뭐였냐면 한 멤버가 다른 멤버인 사쿠라이 쇼에게 일종의 몰래카메라를 하는 거였어요. 그 내용은 이들이 해변에 구덩이를 미리 파놔요. 그리고 사쿠라이 쇼를 유인해서 여기에 퐁당 빠뜨리는 거죠. 물론 방송에 나온 그 함정은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구조 인력까지 충분히 갖추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쿠라이 쇼가 이제 구덩이에 빠지는데 심장이 덜컥할 만큼 놀랬겠죠? 하지만 잠시 후에 머리로 폭죽이 터지면서 몰카입니다 하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 TV쇼는 아주 유쾌한 분위기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하필 이 방송이 아내 리사의 구미를 끌었던 겁니다. 이런 거 너무 기발한데? 나도 남편은 그렇게 놀래줄 수 있지 않을까? 23살의 어린 아내 리사는 이 남편에게 아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물론 그 생각의 흐름이 우리에겐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일본의 예능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와 달리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인 거 아시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많은 소재가 몰래카메라예요. 일본 예능을 좀 보시면 잠자고 있는 사람을 침대채 날려버리거나 엘리베이터 탔는데 갑자기 이게 쿵 바닥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굉장히 위험천만한 몰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변에서 구덩이 파놓고 떨어뜨리는 건 사실 그렇게 강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리사 역시 내 남편도 이 정도면 불쾌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 재밌는 장난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침 그녀의 집 근처에 오사키 해변이 펼쳐져 있어요. 리사는 바로 실행에 들어갔죠. 해변에다가 구덩이를 같이 팔 친구들을 먼저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생일 당일인 2011년 8월 27일 점심때쯤에 리사 외에 6명 정도 되는 남녀 친구들이 한데 모여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친구여서 다들 동창들이거든요. 모였죠? 한 손에 삽과 각종 공구를 들었고요. 친구들끼리 신나해 하면서 모래 구덩이를 열심히 파내려 갔습니다. 다들 이거 가지고 유키가 얼마나 놀랄까 너무 재밌겠다 흥분 상태였죠. 근데 그만큼 또 구덩이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작업을 했어요. 나중에 만들어진 걸 보니까 폭이 2.4m, 깊이가 2.5m. 성인 2사람이 들어가고도 남는 크기였죠. 꽤 큰데요. 자, 다음으로 해야 할 건 안전장치입니다. 바닥에 그냥 떨어지면 그래도 2.5m인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일행은 구덩이 바닥에다가 충격을 방지해줄 매트를 하나 깔아놓게 되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그 구덩이 위에다가 파란색의 얇은 방수포를 깔았어요. 그리고 모래를 막 덮어서 숨겨뒀죠. 딱 해놓고 보니까 감쪽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준비하는데 걸린 시간이 6시간. 정말 리사 외에 다른 친구들도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젠 쇼타임만 남아있죠. 리사는 우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귀가한 남편과 함께 일단은 맛있게 저녁을 먹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두운 밤이 되거든요. 밤 10시쯤에 여보 우리 해변 산책 갈래? 리사는 계획대로 산책을 핑계로 남편을 그 함정으로 유인하기 시작하죠.
그 함정 구덩이가 있는 해변은요,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이 해변이 원래 늦은 시간에는 불빛이 거의 없는 곳이라고 해요. 게다가 그 생일이었던 그날은 하필 초승달이 뜨는 금음날이라서 평소보다 더 어두웠고요. 한편 아까 낮에 구덩이를 같이 팠던 그 6명의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생일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면서 그 구덩이 인근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 친구 유우키가 구멍에 빠지고 나면 짜잔 하고 나타나서 함께 웃고 즐길 생각이었죠. 또 그 이후에는 해변에서 파티도 하려고 먹을거리도 챙겨왔어요.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남편 유우키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왜 이 밤에 무슨 산책이야?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내가 평소 같지 않긴 했어요. 그래서 내 생일이라서 뭘 준비했나? 라고 어느 정도는 눈치챈 상태였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귀엽죠. 그래서 순순히 따라 나왔고요. 잠시 후 그는 아내가 유인하는 대로 모래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순간 발 밑에 뭔가가 채여요. 구덩이 밑에 깔아둔 시트였어요. 이거구나 싶었고, 아내가 준비해준 시나리오대로 유우키가 발을 내디뎠고 순간 시트가 내려앉으면서 구덩이로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리사가 함께 빠질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실수로 빠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함께 빠졌어요. 2.5m 아래로 함께 내려가고 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까 이 구덩이 만들 때 시트를 감추기 위해서 그 시트 위에 모래를 덮어놨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모래만 덮어두면 밑에 빠져요. 그래서 이걸 시트를 평평하게 유지하려면 시트의 가장자리에도 꽤 많은 양의 모래를 쌓아뒀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딱 함정처럼 만들어질 테니까요. 문제는 두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 그 시트의 끝에 쌓아둔 모래까지 구덩이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 많은 양의 모래가 빨려 들어가면서 이 두 사람을 덮친 거예요. 막 모래가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었죠?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이 발부터 떨어진 게 아니라 몸이 고꾸라지면서 머리부터 구덩이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머리부터 빠졌는데 순간적으로 많은 모래가 구덩이 밑으로 점차 쌓인다? 이거 상상되세요? 이 상황이 부부가 머리부터 허리까지 모래에 그냥 거꾸로 파묻히는 상황이 돼버렸죠. 단 몇 초 만에요. 설상가상으로 잠시 후에 이 구덩이 옆에 벽면에 있던 모래까지 스르르르 무너졌어요. 더 모래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죠? 그나마 두 사람이 비명을 지른 탓에 근처에 있던 친구들이 그걸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너무 예상치 못하게 순식간에 이 두 사람이 모래에 진짜 거꾸로 박혀버린 거예요. 그걸 보자 다들 분위기가 심각해졌죠. 즉각적으로 친구들이 다리 각각 다 잡았고요. 막 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역부족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모래에서 끌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조금씩 이들을 끌어올릴 때마다 주변의 모래가 더 많이 흘러내리면서 무게를 더했고요. 특히나 두 부부의 몸이 깔아뒀던 비닐 시트와 같이 엉키는 바람에 일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나마 현장에 있던 친구들이 지금 6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리 붙잡고 빨리 무조건 땡겨! 해가지고 자신들 힘으로 어쨌든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소득이 전혀 없어요.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요. 친구들은 결국 포기했고 결국 구급차를 부르게 됩니다. 저희 친구 부부가요, 모래사장에 박혔어요. 지금 빨리 와주셔야 돼요. 저희가 도저히 못 끄네요. 근데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가 이미 사고 발생 45분이 지난 시점이었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상황 파악했어요. 근데 딱 봤는데도 이 상체가 모래더미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꺼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였죠. 그렇게 대원들이 다 온갖 노력을 해서 이 두 부부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기까지 무려 1시간이 더 소요됐습니다. 머리까지 다 올렸는데 부부 모두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죠.
급히 인공호흡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두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질식사였고요. 아니 이게 뭐예요? 남편의 생일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오고자 했던 아내인데 결국 그녀가 계획한 이벤트는 이런 참극으로 끝나고 만 겁니다. 자, 사고가 벌어진 이후에 정확한 원인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가 실시되었죠. 그 결과 이들이 애초부터 세운 계획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돼요. 먼저 2.5m나 되는 구덩이 깊이,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약 2m 이상의 높이에서 사람이 추락할 경우에는 심각한 부상이나 또 사망의 위험까지 충분히 있습니다. 리사 일행이 그래 높은 곳에 떨어지니까 나름 안전장치라고 그 얇은 매트를 깔아두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소용이 없었죠. 2.5m 위에서 떨어지는데 이 두께로 충격을 완화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머리부터 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일본에 알려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왜 머리부터 떨어지지? 사실 아까 그 리사가 봤다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같은 이 상황에서 대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수직 낙하, 발부터 떨어지거든요. 근데 왜 이 부분은 거꾸로 머리부터 떨어졌냐?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사고 시간이 굉장히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 그날은 더 칠흑 같았고요. 그래서 부부가 처음부터 걸을 때 발밑을 유심히 살피며 걸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몸이 이렇게 앞으로 굽겠죠? 그러다가 고꾸라지니까 머리부터 바닥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추정. TV쇼의 경우에는요, 보통 대낮에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로 이제 툭쑥 빠지는 장면이 연출되거든요. 근데 이건 현실이었죠. 또 함정을 덮은 비닐 시트도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촬영을 위해 그 함정을 만들 때 절대 비닐 시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이번 사건처럼 거기서 발이 걸려버리면 사람의 몸에 엉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V 몰래카메라 쇼에서는 실제 비닐 덮개가 아닌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무엇보다도 부부가 사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벽면에 모래가 덮쳤고 또 위에 시트를 잡고 있던 모래까지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TV 프로에서는 어땠을까요? 리사가 참고했던 그 예능 프로에서는 구덩이 벽면을 미리 판자로 둘러싸뒀어요. 그래서 모래벽이 무너지는 걸 방지할 수 있었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걸 준비한 리사는 그런 부분까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사실 이건 애초부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에요. 정말 너무도 황망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일단 경찰은 중과실치사 및 해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덩이 만들었던 그 친구 6명을 검찰에 송치하게 돼요. 원래라면 이걸 주동했던 아내 리사 역시 포함이 되어야 하겠지만 사망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요. 친구들은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저희 나름대로 바닥에 다 매트도 깔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부터 해칠 그런 악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라는 주장이었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이게 안전할까? 이게 괜찮을까? 라고 말리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요, 이 6명의 친구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어요.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나 싶었죠. 그러다 이듬해인 2012년 숨진 남편 유우키의 부모님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누구한테 제기하냐면 리사의 부모 그리고 함께한 친구 6명, 총 8명을 상대로 고소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억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죠. 2014년의 1심 판결에서는 리사 그리고 친구들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정도의 구덩이로 그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근거였어요. 근데 동시에 남편 유우키 또한 원래 함정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지한 거 아니냐?
생일 이벤트라서 자기도 거기에 같이 참여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기꺼이 했다는 거죠. 그 결과 그에게도 40%의 과실이 인정되면서 이 부모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법원은 리사의 부모와 그 친구 6명이 유키, 그러니까 피해자 부모에게 9억 원이 아닌 4억 원가량을 보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 이후 유키의 아버지는 드디어 끝났습니다 라는 짤막한 소감을 남겼다는데요. 하필 자식의 생일날 그 소중한 아들을 잃게 된 부모 입장에선 정말 억울한 게 당연합니다. 또 한편으론 리사의 부모 역시 지금 딸을 잃었어요. 거기다 배상까지 해야 되고요. 아주 답답한 상황이죠. 아내의 무모한 장난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고 말았는데요. 그녀 역시 그 구덩이가 자신과 남편의 무덤이 되리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사건의 후폭풍은 방송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 내에서 아니 이렇게 과격한 예능 풍조에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목소리가 커지게 돼요. 사실 얼핏 보기에도 막 위험천만한 장난이긴 한데 다들 그냥 웃음으로 치부하다 보니까 시청자마저도 안전 불감증에 빠지고 말았다는 주장이었죠. 적어도 절대 따라하지 말아라. 이건 안전요원의 지휘 하에 우리가 특별히 진행하는 거다. 뭐 이런 경고 문구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의견입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 분명 공감하고요. 이번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너무 멍청한 거 아니에요? 지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가볍게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아내 리사가 왜 그런 위험천만한 장난을 쳤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예능의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면 과연 그거 정도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 게 리사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트루먼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줄거리를 잠깐 소개를 해보면 트루먼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사실 그의 삶은 수천 대의 카메라에 의해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막 카메라가 여기저기에 다 숨겨져 있는 거죠. 이 트루먼이 사는 세계는 그야말로 거대한 세트장이었고 심지어는 부모님, 아내 모두 싹 다 연기자들이에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트루먼만이 그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죠. 이 설정이 말이 돼? 싶죠?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인 1998년 소위 현실판 트루먼쇼라고 불리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머머머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 맞아? 진짜 이러실 거예요. 1998년 일본 니혼 TV 방송사에서는 흥미로운 오디션이 개최됩니다. 합격자에게는 새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당시에 이 프로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연예인 지망생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디션의 방식이 어딘가 좀 특이해요. 일단 이름은 운에만 의지해야 하는 프로젝트인데 좀 황당한 게 그냥 제비뽑기를 통해서 합격자가 결정되는 방식인 거예요. 다른 기준이나 장치는 전혀 없고요. 좀 특이하죠? 곧 상자 하나가 등장하면서 한 사람씩 제비뽑기를 하는데 다들 실망한 표정만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대박!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죠. 이 주인공은 나스비라는 예명의 신인 코미디언 하마즈 토모야키였습니다. 제비뽑기 종이에는 승리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당첨된 거예요. 하마즈는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발탁됩니다. 신인 코미디언에게 메이저 방송사와의 촬영은 엄청난 영광이자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텝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서 그에게 안대와 헤드폰을 씌웠고 차에 태워서 어딘가로 이동해요. 하마즈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 어리둥절했죠.
그 사이 차가 한 건물 앞으로 멈춥니다. 거기에는 한 10평 정도 이 작은 방이 있었죠. 제작진은 마침내 하마즈의 안대와 헤드폰을 벗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미션은 경품으로 받은 물건들로만 살아남기입니다. 보니까 이 작은 방 안에는 몇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경품을 응모할 수 있는 엽서와 그리고 필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에나 아니면 잡지에 사연을 보내고 이 선물을 받는 것처럼 엽서로 응모를 해서 상품을 받으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 주어진 건 한 끼 분량의 빵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는 무조건 상품 응모를 통해서야만 이 음식을 구해야만 했어요. 굉장히 갑작스럽죠. 잠시 후 제작진이 다가오더니 하마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지품, 심지어 옷도 전부 압수당합니다. 하마즈는 그냥 벌거벗은 채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하마즈는 여기서 언제쯤 나갈 수 있는 걸까요? 규칙에 따르면 이 모은 경품 금액의 총 금액이 100만엔, 하나로 900만원 정도를 달성해야만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프로그램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어요. 신누 덴파 쇼넨. 우리말로는 나가라 전파소년,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리얼하냐면 하마즈는 방송 내내 거의 알몸 그대로 노출되었어요. 옷은 다 빼앗겼으니까요. 근데 어이가 없는 건 제작진은 사전에 하마즈에게 이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쿄의 한 연구소에서 주최되는 실험일 거라고 그냥 그 정도로만 말을 해놨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이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가죠. 근데 필요한 물건들은 오직 경품으로만 구해야 해요. 하루에 많게는 수백 통의 엽서를 써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쌀 5kg에 당첨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쌀은 당첨됐는데 이게 밥을 지어 먹을 도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응모를 해서 영양 젤리를 경품으로 받고 그게 들어있던 깡통을 겨우 냄비로 이용을 해요. 아니 근데 이번에는 불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미친 듯이 엽서를 응모를 해서 드디어 가스레인지에 당첨되면서 밥을 짓는 데 성공하고요. 이렇게 겨우 먹는 거는 해결을 했어요. 이번에는 씻는 게 문제였어요. 또 열심히 엽서를 썼고 감금 생활 한 달 만에 드디어 바디워시에 당첨되면서 사람답게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하마즈는 요령이 생겼나 봐요. 당첨 확률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청소기, 접이식 자전거까지 계속해서 당첨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TV를 받기도 했는데 정작 안테나가 없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덕분에 그의 생활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때쯤 하마즈에게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쌀이 다 떨어지고 만 건데요. 그래서 굶주린 채 며칠을 보내게 됐는데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결국에는 참다가 이 경품으로 받았던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게 사료였죠. 이후 그는 게 사료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생활이 길어질수록 이 전파소년의 시청률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예요. 당시 이 프로가 꽤 늦은 시간에 방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30%라는 시청률을 기록하죠. 이 당시 체감상 10명 중 6명은 이걸 봤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야 어제 그 하마즈 봤어? 하마즈 봤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작 하마즈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제작진이 이건 단지 실험일 뿐이고 방송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해놨었거든요. 또 그는 몇 달간 이 좁은 방 안에 갇혀서 외부인과 소통도 하지 못했으니까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새 하마즈는 일본의 유명 코미디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는
일본을 넘어서더니 어느덧 전 세계의 관심을 받게 돼요. 현실판 로빈슨 크루소냐, 뭐 리얼 트루먼 쇼가 나온 거다 라면서 각종 언론들이 떠들어댔죠. 근데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너무 궁지에 몰린 채 살고 있는 하마즈가 안타깝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라는 염려도 상당했고요. 특히나 그 중에는 하마즈의 부모님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참 웃긴 게 이 제작진은 부모님에게 그저 저희가 어떤 이유에서 아드님을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통보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들이 떡하니 나온 거예요. 게다가 온 국민이 지금 아들 생존기를 시청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놀랍기도 하고 걱정도 앞섰죠.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우려들이 계속되자 어느 날 제작진은 의료진을 투입해서 하마즈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렇게 촬영은 계속되죠. 평균적으로 하마즈는 한 달에 6,000장 정도의 엽서를 작성하면서 수많은 경품들에 당첨되었어요. 밥 먹고 계속 엽서만 썼으니까요. 그래서 받은 이 경품들은 뭐 정수기, 바베큐 용품 세트, 낫또, 등심 스테이크, 바나나 뭐 이런 음식물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촬영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탈출 목표 금액을 이미 넘긴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하마즈가 당첨된 경품 금액은 이미 100만엔을 넘어선 지 훌쩍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촬영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나가라 전파소년이 일본 국민 예능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매주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그만둘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기존 예능 프로그램처럼 촬영하고 편집하고 송출되는 방식으로 이게 공개가 되었었는데 이게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24시간 생중계 방송까지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1년이 되었을 때 제작진이 하마즈에게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마즈는 불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제작진은 하마즈를 위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해 주었고요. 덕분에 그는 잠시 방 안을 벗어나서 한국 여행을 와서 불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스케일이 좀 남다르지만 어찌 보면 당연해요. 국민 대스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제작진은 하마즈에게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다시 안대를 씌웠는데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생활했던 방과 뭔가 비슷한 구조의 방인데 이때 제작진은 이렇게 설명했죠. 이번 미션은 경품으로 살아남기 한국 편입니다. 일본까지의 편도 항공권 금액인 46,900엔을 경품으로 벌어들이세요. 한국에 세트장을 만든 거예요. 하마즈도 엄청 당황했죠. 제작진은 태연히 그에게 한일 사전을 건네줍니다. 아니 한국말도 모르는데 이 낯선 타국에서 한국어로 사연을 응모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는 또다시 모든 소지품을 압수당한 채 방 안에 감금되었습니다. 하마즈는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일단 사전을 들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툰 한국말로 여차저차 엽서에 완성해서 경품에 응모를 하고요. 그리고 얼마 후 다행히도 당첨 소식이 들려왔고 향수, 바나나, 양념 돼지갈비 같은 다양한 경품들이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적응했죠. 얼마 후에는 목표한 금액도 훌쩍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작진은 이 상황이 너무 실망스러웠죠. 너무 빨리 이게 도달했잖아요, 목표에. 그래서 이코노미 항공권을
비즈니스 항공권을 목표로 아니다. 그냥 우리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목표로 가자. 라면서 이 감금 생활을 지속시켰습니다. 그렇게 무려 3개월이나 한국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자, 이후 하마즈는 겨우겨우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바로 예전에 살던 그 작은 방이었죠. 이때 하마즈도 어느 정도 자포자기했는지 옷을 주섬주섬 벗기 시작해요. 이 방에서는 늘 옷을 벗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방 안이 크게 흔들리면서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벽이 양 사방으로 갈라집니다. 마치 이 선물 상자를 개봉하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의 눈 앞에 펼쳐진 건 1000명의 관중들. 그들은 하마즈의 이름을 외치면서 막 크게 환호를 하고 있어요. 하마즈! 이러면서요. 그래서야 하마즈는 자기가 있던 그 방이 스튜디오에 설치된 간이 세트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하마즈의 표정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알몸인 상태에서 수백 명에게 둘러싸인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황당스러웠겠어요. 하마즈는 결국 이 모든 게 실험이 아닌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이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이 프로가 지난 1년간 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현재 자신이 일본의 유명 코미디언이 되어 있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되죠. 하마즈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1998년 1월 25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1999년 4월 18일 마지막 방송까지 무려 1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끝에 이 프로젝트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안이 벙벙한 하마즈. 그는 이 방송을 통해 그토록 바라던 엄청난 유명세를 얻게 되면서 이후 수많은 러브콜을 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또 감금생활 당시 썼던 일기는 책으로 출판되어서 베스트셀러에 등극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게 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마즈는 1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립된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또 오랜 시간 나체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옷 입는 것에 큰 불편을 느꼈고요. 한동안 옷을 입으면 가려움증과 그리고 더위를 호소할 정도였으니까요. 더 잔인한 건 이 그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도도 빠른 속도로 식어간다는 점인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체 상태로 힘겹게 살아가는 하마즈였지 멀끔한 살림새의 하마즈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극심한 우울감과 대인기피,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죠. 다행히 생명은 지킬 수는 있었지만 그만큼 그가 얼마나 괴로움을 느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 인터뷰에서 하마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가혹했던 지난 삶이 누군가에게는 한낱 예능이었다는 게 나에게는 엄청난 공포이자 상처였다. 하마즈는 그렇게 방송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나마 주변인들의 많은 응원과 도움으로 조금씩 힘을 얻었고 현재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전파소년 하마즈 편이 끝난 후에도 제작진들은 제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버려진 섬에서 탈출하기, 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히치하이킹으로 종단하기 같은 무모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선보였어요. 그러나 결국 가학성의 논란이 일었고 2002년 폐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말이 있죠. 수많은 시청자들은 하마즈의 감금 생활에 열광했습니다. 과연 그 누구도 이게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를 기획하고 내보낸 제작진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가라 전파소녀는 일본 역사상 가장 잔혹한 최악의 예능이라는 오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